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제자로 초대해 주신 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다음에 저희 학계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오늘 이 발제의 전반적인 주제는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된 회계 개혁,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있었던 규제 완화, 최근의 국가 경쟁력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보통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을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정책들에 대한 타당성 또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보완 방안에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5년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지 지금 이 회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 개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 개혁에 대한 증거 기반의 정책적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향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끌고 가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또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회계 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가 5가지 쯤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해보는 겁니다. 2018년도 회계 개혁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학술적 연구 기반에 의해서 제가 한 20여 개의 논문을 검토하고 그거의 결과의 어떤 시사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회계개혁 완화 조치에 대한 그 의미와 그다음에 시사점,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회계개혁 관련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개혁의 추진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 혹은 그 2015년도에 사실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 기업회계 대내외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2018년도에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대대적인 회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반성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배구조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외국과 달리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질의 회계 정보를 자본시장에 공급해야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그 다음에 경영자가 직접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시스템 때문에 감사인 독립성이 약화됐다. 그 다음에 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내 거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얘기하라고 하냐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 마지막으로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처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회계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법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계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나 또는 컨설팅 세무 서비스랑 다릅니다. 법률 서비스나 컨설팅 서비스는 그 제공자인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데 회계 감사 시장은 기업이 전혀 돈을 내고 사용하지 않는, 즉 이용자,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감사인을 선임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과 이용자의 감사인의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회계 정보는 사실상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 회계는 공공재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나 세무나 컨설팅 법률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작동해야만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수행할 때 일단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무엇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발견한 회계 부정을 보고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의 회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이번 회계 개혁에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기적 지정제, 또 직권 지정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표준감사 시간제도라든지 아니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 그리고 상장법인 등록제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역량과 자격을 갖춘 기업 법인만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회계 개혁의 추진 배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경영진이 회계 정보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요구했고요. 외부 감사인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서 감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양질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서 ESG에 사실 G 기반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업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코디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국가 신인도를 향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추진된 회계 개혁의 내용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학술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개혁의 구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보시는 대로 회계 개혁은 2018년 회계 개혁은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 외부 감사인, 그리고 규제 기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인 형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는 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기존의 경영자가 아닌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즉 과정부터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감사 대상도 확대해서 유한회 사건 넣는 식으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하면 3년간 지정을 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에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서 분식회가 있을 때 신문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도 했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하고 품질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쌍벌 또는 제재 그림모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제재 수준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회계 개혁이 쭉 진행이 됐는데, 연구 결과가 제가 실제로 모든 논문을 다 망라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한 20편 정도를 뽑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회계 개혁은 기업의 감사 품질이 제고됐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찬우와 고정현의 연구, 이분들은 회계 투명성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투명성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 총매출액, 그리고 1인당 매출이 다 올라가더라. 이게 단순히 이게 투명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서구 교수님 등이 2023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국수 모두 증가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재무보고에 저희가 측정치유 사용한 재정적 발생에 하고, 그다음에 감사 조정이 모두 개선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택과 김효은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감사 시간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과 조정 재정적 발생으로 측정된 감사 품질의 어떤 이 개선됐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근데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지배 구조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빅4보다는 넌빅4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사실 빅4들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넌빅4의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서 사실 넌빅4도 상당한 수준의 감사 품질이 개선됐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감사 보수와 감사 품질의 관계가 정말 강화되면서 감사 보수만 오른 것이 아니라 감사 품질도 같이 개선됐구나라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는 성과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계개혁 이후에 감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걸 주어 봤더니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투입 시간이 증가됐습니다. 꼭 표준 감사 시간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면서 약 감사 시간이 3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감독이 강화되면서 감사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제가 되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입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 감사 보수가 매년 17%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5년을 누적시키면 거의 2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아무래도 불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혜진 한승엽 전규환의 연구를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감사 보수가 2006년도에 시간당 감사 보수가 97,000원에서 2020년에 98,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14년 만에 이제 다시 그 가격을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건 맞지만 이게 원래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제도 개혁을 통해서 투입 시간 자체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든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는 한 사이클 다 돈 다음에 실질적 결과가 쌓이면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는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손혁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일단 재정적 발생액 가지고 한 주기적 지정제 효과는 긍정적이다,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실물 이익 조정, 뭐 채널 스토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R&D 비용을 컷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정석우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재량적 발생액도 유의하게 더 낮아졌고 감사 보정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회계사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어저스티드 엔트리를 끊지 않습니까? 감사 조정 분기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아졌다는 얘기. 그만큼 감사가 강화됐다고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적 직전 연도에 회계 품질의 향상이 관찰된다는 건 사람들이 주기적 지정제가 들어올 때 더 높아질 감사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전부터 거기 수준에 맞춰 놓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적 지정제가 되면은 감사 품질 말고 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라고 봤더니 그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한 걸 보니까 예방적 지정, 즉 주기적 지정을 통해서 해봤더니 인증 효과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감사 비용은 증가했지만 자본 조달 비용, 부채 비용은 다 감소했더라라는 연구 결과 발표했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70% 이상이 회계개혁이 자본 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시종평가 업계 종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원 교수님 반면에 이제 유승원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은요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이 되면 일단 자본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인데 다만 주기적 지정 감사인이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가 증가할수록 자본 비용이 일정 부분 더 증가하는 부분도 나타나서 이게 자본 비용 감소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선우위원과 이유정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피지정 기업들이 감수해야 될 효용 감소분이 대략 한 700억대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든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박종일 교수님 2023년도 논문을 보니까 주기적 지정제가 분명히 감사 품질을 개선시키긴 했는데 그 같은 시점에서 비교해 본 일반 자유수임제하고 비교를 했더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그래서 주기적 지정제가 정말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감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준감사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업종별로 그 다음에 그룹별로 표준감사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조정해서 결정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뉴얼 작업은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표준감사 시간을 보니까 어떤 업종은 표준감사가 과도하게 낮고요. 어떤 업종은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표준감사 시간보다 더 시간을 투입해야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반면로는
뭐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준감사 시간이 좀 과도하게 측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다 맞추기는 되게 어렵지만 전반적인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감사 시간을 봤더니 대략 2020년까지 누적적으로 16% 정도가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준감사 시간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모든 효과를 저희가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없었지만 는 기관과 죽은 기관이 다 지금 존재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지정을 받으면 좀 늘었고요.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감사 시간을 도입했을 때 감사 품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표준감사 시간 첫 번째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계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장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의 피감기업에서 이 감사 품질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특별히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표준 감사 시간을 그 좀 작은 회사들은 유예시켜줬습니다. 몇 년간은. 그래서 어떤 큰 그룹은 시작을 했고요. 유예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을 저희가 나눠서 분석해봤더니 유예된 부분에서는 감사 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유예되지 않고 표준 감사 시간을 적용했던 그룹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아주 그 시선 구조로 봤을 때는 표준감사 시간 효과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서우 교수님이 2023년도에 연구한 것도 가결산 대비 결산이익 조정이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감사 품질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아울러 다른 연구들 보면은 조현주, 김민희, 정규환 연구를 보면요, 표준감사 시간 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감사 품질이 유의하게 증가했고요. 표준 감사 시간을 충족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눠봤더니 역시 충족한 기업이 감사 품질이 더 높게 좋아졌더라라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민우와 정기휘의 연구를 봤을 때는 충분한 감사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경쟁 강도가 높은 감사 시장에서 오히려 표준 감사 시간 제도로 인해서 감사 품질 개선 효과가 높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검토를 했죠. 저희가 검토할 때는 주로 물어보고 답변 듣는 걸로 제한적인 수준의 확신만 했지만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 감사 절차와 동일하게 재수행, 그 다음에 문서 검사, 관찰, 질문을 다 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과거에 몇 가지 연구를 보니까 2021년도에 구본승 박사와 안성희 교수님 연구를 봤더니 내부회계 관리제도 인증수준 감사도 도입된 이후에 발생액을 통한 이익 조정이 감소했다는 걸 보이셨고요. 특히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 인력을 늘렸거나 전담 인력 내 회계사가 많은 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한 기업이 더 많은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하석태와 박선영의 연구도 경영자가 이익 조정을 감수해서 재무 보고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양준성과 김주현의 연구 같은 경우에도 감사인들이 하향 수정하는 금액의 규모가 감소했고요. 잠정 공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서우 교수님 연구 결과도 감사 전후에 재무제표에 얼마나 단기 순이익에 조정을 했나 봤더니 유의하게 조정하는 금액이 줄었더라라는 전반적으로 이익 조정이 감소했다. 그리고 기업이 보수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종훈과 최수미의 그다음에 김대중과 이용군 이상용의 연구를 봤더니 재정적 발생으로 측정한 감사 품질의 유의적인 상승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연구 세팅, 그다음에 이게 몇 년도의 데이터를 썼느냐,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관점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돼서요. 저희가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더니 대략 4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 보수 증가한 부분 중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 투입된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회계제도 보완을 하면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5년 유예시킨 게 아마 이런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학습 효과가 존재합니다. 이거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건데 2년 차만 되니까 벌써 1년 차 대비 시간이 한 7% 정도 감소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숫자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시간을 많이 썼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9개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명 이상의 회계사가 있어야 되고 물적 설비, 심리 보상 체계 등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금 금융감독원 감사인 아마 심리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등록 감사인들에 대한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감사인 관련된 등록제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다 빅4도 좋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4개의 큰 회계법인과 나머지의 어떤 중견 또는 중소 회계법인들이 차이가 있었다면은 이 회계제도 계획을 통해서 중견 이상의 그런 등록 회계법인들의 퀄리티가 많이 개선돼서 사실 전체적으로 감사 품질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더군다나 2019년 이후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중소회계법인들이 많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대형화했는데 그렇게 대형화했던 중소회계법인들은 유의하게 감사 품질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업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증가하면서 회계 품질의 투명성이 제고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연구팀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오피니언 쇼핑, 즉 의견 구매 행위가 있었는데요. 2019년 이후에는 의견 구매 행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사의 어떤 저희 신일관법의 효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특히 감사위원회가의 교육이 요즘에 한참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교육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이익 조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감사위원 중에서 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감사위원회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켰더니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유진과 홍지연 연구를 보면은 감사인과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이익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면 회의가 많을수록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외부 감사 하시는 분들 감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 회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감사 품질이 좋아지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MD 회계 투명성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보시면 12년도에 41이었고요. 꾸준히 50등, 60등을 하다가 회계개혁 법안이 통과됐던 18년, 19년, 20년도에 37위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개혁에 약발이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각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게 IMD가 이걸 측정하는 걸 저희가 봤더니 그 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18년, 19년, 20년은 정말 회계개혁이 정말 드라이브가 많이 걸렸던 시절인데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부터 굉장히 큰 횡령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회계개혁을 통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우리가 아플 때도 보면 낫기 전에 좀 많이 아픈 명현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도 개혁이 과거에 누적되어 있던 어떤 모순과 부조리를 한꺼번에 쭉 끌어내는 효과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멀었고 좀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 그런 큰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다시 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별 순위가 28인데 거기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회계 투명성이 그러면 IMD 측정 지표가 맞는 거냐라는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를 찾아봤더니 2016년에 최종석 교수님 연구하신 거 봤더니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 지표하고 IMD 지표를 매칭을 시켰고 분석을 했더니 나름대로 이게 코릴레이션이 높더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반대로 서울대학교 이주종 교수님 연구팀이 한 걸 봤더니 우리가 쓰고 있는 또 다른 지표하고 IMD 지표를 비교해 봤더니 IMD 지표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IMD 회계 투명성 순위가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여기 우리가 맹신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순위의 어떤 부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실력이 항상 매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MD 회계 투명성 순위에 너무 1위 1위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인 등록제,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논문, 즉 전체 21 서너 개 논문 중에서 한 17개에서 18개 논문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한 4-5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보고 품질, 감사 품질, 자본 비용 등이 개선됐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 증가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팩트로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회계 완화 조치를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계 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회계 투명성 증가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강조된 반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업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비용 부담이 올라가면서 감사 부담의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과 비용에 대한 호소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관점이 충돌했는데요. 기업 측이 먼저 제안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증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낮은 감사 보수, 낮은 시간, 그다음에 저가 수주, 덤핑, 갑질 뭐 이런 것들에 다 동의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한 신외관법은 단기 처방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반면에 중장기 근본 처방은 사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처벌 강화하고 감리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 근본 처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계업계에서는 감사 보수가 증가한 건 맞지만 이건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다. 2004년도에 96,000원 했던 것이 2020년도에 98,000원 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덤핑을 통해서 낮았던 것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것은 좋지만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원이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걸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시간 자체가 상승한 부분과 그다음에 시간당 감사 보수가 상승한 요인을 봤더니 대략 한 감사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당 감사 보수도 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당 감사 보수가 올라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수임하는 경우하고 지정되는 경우하고 워낙 지금 감사 보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여기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인 또 지정도 많아졌습니다. 주기적 지정하고 직권 지정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의 상장사가 지금 지정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어떤 시행상의 이슈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 6월 이제 큰 어떤 흐름으로서 이제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에 도입한 제도들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요, 상장사의 감사 지정 비율 적정화, 표준감사 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인 합리성 제고, 이 4가지 분야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얘기하자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연기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 2조 이상 상장사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5천억, 내후년에는 5천억 이하도 하기로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5년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관리하고 결과를 관리해서 사실 더블 체크를 통해서 회계 품질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비용이 지금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표현이 부담 능력을 초과해서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정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감사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조금 연기를 하고 대신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인 재무제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그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사유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기적 지정제는 예방적 지정인데요. 예방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직권 지정을 좀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품질 관리를 할 때도 앞에서 예방적 품질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은
마지막에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직권 지정을 일부 축소하고 주기적 지정제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표준감사 시간은 저희가 작년에 표준감사 시간 제도 개혁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 유연하는 건 이미 사실 상당 부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으면은 이제는 가이드라인이고 기업과 감사인이 합의해서 증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서는 표준감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표준감사 시간이 턱없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과 감사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 때는 초반에는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그러면서 일정 패턴으로 올라오면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계개혁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전략적인 형태의 변화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관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그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관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회계법인들의 어떤 수익성 증가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들을 골탕 먹이거나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감소,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성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체 사회적 인프라나 사회적 코스트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실 회계개혁의 기본 방향은 사실 투자자한테 좋으냐 나쁘냐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돈을 지금 이렇게 많이 썼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좋아진 게 뭐냐에 대한 답도 일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업이 지금 물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 과정도 사실 우리가 어떤 궤적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사회 전체의 어떤 회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기업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사실 사회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경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높은 회계 품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감독 과정, 감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라고 해서 회계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혜택이 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기 관점에서는 기업과 회계업계 감독등 간의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 수준을 조정하되 다만 이제 회계 개혁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원이 굉장히 열심히 감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심사가 도입되면서 사실 감리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된 감리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회계업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규제를 통해 사실은 회계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사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근데 힘을 실어줬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감사보수 올려주고 지정을 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그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이 권한이 사실 언제 뒤바뀌어서 사실 감사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저는 항상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회계업계가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 규제를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시켜야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계적인 준비와 관련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기업이 공시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기적 지정을 하는지 여부를 지금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주기적 지정 여부 공시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건 잘못해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적인 형태도 일종의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내가 건강검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거든요. 두 번째, 표준감사 시간도 아까 얘기했던 거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실제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시간도 공시하고 실제 시간도 공시해서 차이가 벌어지면 왜 차이가 벌어지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간이 낮더라도 이해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인 변경 같은 것도 사실은 내용을 다 공시해야 됩니다. 미국은 AK에서 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시를 확대하면서 규제 자체가 감독원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시장에 의한 마켓 프린시플에 의한 규제로 조금씩 이행해 갈 필요가 있겠다.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사실 담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감사위원회인데요.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 지정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주기적 지정제의 어떤 존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반드시 기업이 독립적으로 훌륭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우리가 IFR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주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재무제표와 관련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2조 원 이상의 회사들이 먼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연결 범위라든지 실무적인 어떤 이슈들, 문제들을 사전에 좀 잘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중견 이하의 기업들이 도입할 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회계 인프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스닥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식회계가 문제가 생겨서 상폐되는 회사들은 다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큰 회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빼주는 것이 꼭 작다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아서 빠져도 되는 회사도 있지만 작지만 빠지면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화시킬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면은 자발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받고 그걸 공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한 회사들에게는 적절한 형태의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인프라는 우리 회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게 R&D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R&D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회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혜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5년을 지금 저희가 미뤄놨는데요. 이제 감독원 입장에서나 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좀 완화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5년의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리면은 5년 후에 지금 고민했던 문제를 그대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잘 진행을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회계 개혁이 안착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 개혁은 사실 회계 정보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증가시켰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없다는 걸 저희가 체감한 과거의 5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더 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향후에 5년을 준비하는데,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수준이 현실적인 전 제약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을 고려하되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회계 개혁이 계속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시그널을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꾸준히 보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자본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은 더 많은 IPO가 돼서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라고는 좀 인식 전환과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